거기 당신. 박서준 대령이 명령하듯이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장교 숙소 복도가 자네 놀이터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서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분하고 마치 그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이 고요했다. 무슨 꿍꿍이야? 대답해. 박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전투화에 묻은 진흙 자국을 힐끗 보며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런 더러운 꼴로 돌아다니는 건 이 부대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보여주는군. 그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당장 자네 상관 불러와. 군법이 뭔지 가르쳐 줘야겠어. 한서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박서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나 계급장도 없는 여군에게서.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이 부대에 새로 부임한 대령 박서준이다. 그는 손을 뻗어 한서영의 어깨를 밀쳤다. 그 행동은 단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였다. 미친년, 네가 무슨 장군이야. 당장 군복 벗어.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던 몇몇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 무모한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박서준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힘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군대다. 이 복종이라는 게 뭔지 가르쳐 줄 테니. 그는 한서영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한서영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듣고 있나? 내가 명령했어. 당장 군복 벗어. 박서준이 다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히스테리컬하게 들렸다. 한서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전투복의 지퍼에 닿았다.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다. 과연 그녀가 이 굴욕적인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박서준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이 여자의 굴복을 통해 부대 전체에 자신의 권위를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좋아, 아주 좋군. 박서준이 으스대며 말했다. 나는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아. 자네는 오늘 내가 누군지 똑똑히 배우게 될 거야. 그가 그녀의 행동을 재촉하는 듯이 손짓을 했다. 하지만 한서영은 그의 손짓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속도와 박제에 맞춰 지퍼를 내렸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퍼가 내려가자 한서영의 왼쪽 어깨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의 어깨에는 검고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독수리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그 발톱은 4개의 별이 새겨진 방패 문양을 움켜쥐고 있었다. 문신이었다. 군인으로서 신체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박서준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혼란과 함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독수리, 그리고 4개의 별. 그것은 군대 내 최고 계급인 육군 대장의 상징이었다. 말도 안 돼. 박서준은 헛소리를 내뱉었다. 대장은 투스타 아니, 포스타가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한서영의 어깨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독수리 문양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상징입니다. 한서영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4개의 별은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투스택에만 부여되는 특별한 문양이죠. 그녀는 전투복을 다시 올리며 지퍼를 올렸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박서준에게는 마치 사형 집행 선고처럼 들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박서준이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군서열상 자신보다 몇 단계나 높은 상관을, 그것도 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존재를 모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도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몰랐다고요?
한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줍니까? 대령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동정도 없었다. 만약 제가 계급장이 없는 단순한 병사였다면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박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화려한 학벌도 아버지의 든든한 배경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한서영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다. 그녀가 몇 걸음 떼었을 때 박서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영 장군님, 제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복도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경멸과 실망이 그들의 눈에 가득했다. 박서준 대령. 한서영이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기억하십시오. 군인은 계급장이 아니라 품성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운명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박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겪었던 모든 모욕감은 이제 몇 배로 부풀어 올라 그를 덮쳤다. 이 부대에서 이 복도에서 그는 첫날부터 최악의 실패를 맛보았다. 그는 패배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에게.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박서준 대령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완벽한 군복 차림을 감상했다. 42살의 나이에 대령 계급을 단다는 것은 그가 가진 특별한 배경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시절 다른 생도들이 혹독한 훈련에 땀을 흘릴 때 그는 교수들의 자녀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쌓았다. 전투 시뮬레이션 대신 장성들의 취미와 기호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의 전략은 항상 단순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 그의 아버지 박정우 전 국방부 차관과의 저녁 식사 약속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보, 짐은 다 쌌어요. 아내 최유정이 침실에서 부드럽게 물었다. 박서준은 대답 대신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늦었어.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버지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아들을 맞았다. 좋은 자리다. 내가 장관에게 많이 밀어줬지. 아들의 공적이 아닌 자신의 공로를 먼저 이야기했다. 박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다. 내 직속상관인 한서영 장군 말이다. 박서준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한 장군이요, 여자 아닙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자가 뭘 알겠어요. 그의 오만함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라. 한서영은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특별하다. 그 흔한 뇌물도 받지 않고 협박도 통하지 않고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지.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신임하는 사람이다.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냐. 아버지의 경고는 박서준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력으로 승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속였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과 전략 덕분이라고. 그는 한서영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다. 화면에 나타난 여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호해 보였다. 차가운 눈빛, 굳건한 턱선 미소 없는 얼굴. 기사들은 그녀를 강철 장군이라 부르고 있었다. 참 우스운 별명이군. 박서준은 조롱하듯이 중얼거렸다. 여자가 강철이라니. 그는 한서영의 군 이력을 읽어 내려갔다. 특수전 훈련, 북한 국경 초소 지휘, 해외 파병, 모두 그가 길을 쓰고 피해왔던 진을과, 피로 얼룩진 더럽고 위험한 임무들이었다. 그는 항상 안전한 서울 본부에서 근무했다. 진을과 피는 다른 이들의 몫이었다. 박서준은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도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서영 장군을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여자든 남자든 결국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
그리고 나는 약점을 찾는데 전문가다. 그는 자신을 안심시켰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운전병에게 화천 기지로 향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선물한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장군다운 모습으로 첫인상을 주세요. 그의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차는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벗어나 점차 눈 덮인 산과 황량한 풍경 속으로 들어섰다. 그는 17년의 군 생활 동안 이렇게 외진 곳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1년만 버티면 돼. 그는 생각했다. 1년만 참으면 네 번째 별을 달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어.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향하는 곳에서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화천 기지에 도착하자 박서준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생각했던 화려하고 현대적인 본부 대신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소장님, 이곳은.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닥쳐. 박서준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기지 내부의 병사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에 모두 동작을 멈추고 경례를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상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존경심이라기보다는 경계심에 가까웠다. 본부 건물 입구에는 10명 남짓의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다. 모두 완벽한 복장을 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서준은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제7군단 참모장 김민재 대령입니다. 박서준은 미소로 화답했다. 반갑습니다, 대령. 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한서영 장군님께서 현재 전방 초소 점검 중이셔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박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첫날부터 그 여자를 보지 않아도 되는군. 그는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숙소로 안내해 주시죠.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민재 대령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소장님, 사실 장군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김민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소장님도 다른 장교들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시라고. 박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지위에 맞는 숙소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들은 이 반응을 이미 예상했던 듯했다. 장군님의 방침은 모든 장교가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군님께서도 같은 숙소에서 지내십니다. 김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서준은 즉각 항의하려 했지만 그의 정치적 본능이 작동했다. 첫날부터 최고 지휘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부대 규율을 존중하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다. 이 여자가 나를 시험하는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따위 유치한 짓을 하는 건가. 그는 장교들을 따라 본부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대부분 한서영 장군이 병사들과 함께 찍은 것이었다.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찍은 사진,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진, 심지어 삽질을 하며 찍은 사진도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병사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참 유치한 전략이군. 병사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구려 수작이야. 박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복도를 걷는 동안 그가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내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박서준 대령은 자신의 임시 숙소에 앉아 있었다. 그가 예상했던 호화로운 장교 숙소가 아닌 다른 모든 장교들과 같은 비좁고 낡은 방이었다. 침대는 딱딱했고 창문 틈새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왔다. 그는 겉옷을 걸치고
책상에 앉아 내일의 취임식에 대비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입수한 부대 현황 자료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 한서영 장군은 대체 뭘까? 그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다. 보통의 고위 장교라면 화려한 숙소와 성대한 환영식을 원할 텐데 그녀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오히려 자신에게 굴욕적인 평등을 강요하고 있었다. 박서준은 보고서의 숫자를 훑어보았다. 훈련 성취도 75% 장비, 가동률 69% 전투 준비, 태세 70%. 이런 수치로는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표는 단지 정상이 아니었다. 완벽이었다. 그래야만 그녀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자신이 유능한 지휘관임을 증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서류 서랍을 뒤져 이전 지휘관들의 보고서를 꺼내 살펴보았다. 모두 비슷비슷한 수치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박서준은 남들과 달라야 했다. 그는 펜을 들고 새로운 숫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훈련 성취도 98% 장비, 가동률 95%, 전투 준비 태세 99%. 그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그러나 그의 웃음은 곧 사라졌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을 살 수도 있겠군. 그는 몇몇 숫자를 약간 낮춰 조정했다. 97%, 93%, 96%. 여전히 놀라운 수치였지만 이제는 그럴듯해 보였다. 새벽 2시 그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리고 즉시 참모들을 긴급회의로 소집했다. 피곤에 절어있는 장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불만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대장님께 보고할 자료를 준비했소. 박서준이 말했다. 이것에 서명해 주시오. 참모장 김민재 대령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소장님, 이 수치들이 정확합니까? 장비 가동률 93%라고요. 지난주만 해도 우리는 70%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목소리는 불안정했다. 박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문제라도 있어, 대령.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원하십니다. 김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결과요. 박서준이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다. 모든 장교들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한서영 장군은 나를 쫓아내려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거요.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장교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 신임 대령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명하시오. 박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짐을 싸시오. 김민재 대령의 손이 천천히 펜을 향해 움직였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어려 있었다. 20년 군 생활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거짓 보고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참모가 떠난 후 박서준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기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이것은 전쟁이야.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돼. 그는 알지 못했다. 한서영 장군이 이미 그를 위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박서준 대령과의 긴급회의가 끝나고 김민재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서명한 가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20년 군 생활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팔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굴복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손에 든 펜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펜의 잉크가 그의 손가락을 더럽히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박서준 대령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는 내심 기뻐했었다. 정치적 배경이 든든한 상관이라면 부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병사들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박서준 대령은 병사들의 복지에는 단 한 톨의 관심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승진과 허울뿐인 명성에만 집착했다. 병사 막사가 낡아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김민재가 보고할 때마다 박서준은 그래서 내가 직접 고쳐야 하나 라며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장비 가동률이 낮아 훈련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대답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사들의 겨울 훈련용 방한 장비를 구입할 예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추적해보니 그 예산은 모두 박서준 대령의 개인 숙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전용되었다. 수입상 가구, 최신형 TV, 심지어 와인셀러까지 들어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병사들은 영하의 날씨에 핫팩 하나 없이 초소에 서 있는데 상관은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값비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김민재는 이 사실을 한서영 장군에게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박서준은 귀신같이 이를 눈치챘다. 김 대령, 자네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아직 대학에 보내야 할 아이들이 있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협박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네가 만약 쓸데없는 짓을 하면 자네의 군 경력은 물론이고 가족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거야. 박서준은 한 번도 그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옥죄어 왔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박서준은 명백한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김민재를 압박했다.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한서영 장군에게 잘 보이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김민재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관에게 복종해야만 했다. 그의 눈앞에는 아들이 있었다. 내년에 장교로 임관하는 것을 꿈꾸는 아들. 과연 자신이 이런 부패한 군대에서 복무하길 원할까? 이 가짜 보고서를 보고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김민재는 서류를 들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양심이 이 보고서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박서준은 이미 떠났지만 그의 오만함이 공기 중에 남아 김민재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닐 거야. 김민재는 알았다. 박서준은 한서영 장군에게 잘 보이려 했지만 그가 만든 보고서는 너무나 완벽했다. 그 완벽함은 오히려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서명한 이 보고서가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는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부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도 차가운 눈발이 휘날리는 것 같았다. 박서준 대령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부대시설 점검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부대를 살피는 대신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데 집중했다. 이 창문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교체했소?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참모장 김민재 대령이 10년 전입니다만 예산 문제로 라고 말하려 했지만 박서준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이 조명은 너무 어둡소. 본부 건물이 이 정도라면 병사들 막사는 오죽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이 가득했다. 김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병사들의 예산을 모두 가로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한 인형이 걸어오고 있었다. 계급장 없는 낡은 전투복을 입은 여자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전투화는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군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병사 같았다. 완벽한 복장으로 정렬한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이질적이었다. 박서준 대령의 눈에 그녀의 모습은 명백한 기강해이의 증거로 비쳤다. 거기 당신 박서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왜 복장이 그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단지 관찰하는 듯한 평가하는 듯한 차분한 시선이었다. 전방 초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박서준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몇몇은 개입하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지만 김민재 대령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말렸다. 장군님의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김민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계급은 소속은 박서준이 요구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에 박서준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어떻게 감히 신임 대령에게 이런 무례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름이라도 대시오. 그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실렸다. 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젊은 상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장군님, 긴급한 보고가. 상사는 말을 멈추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박서준은 혼란스러웠다. 대장, 여기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여자는 상사를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김 상사. 나중에 보고해도 됩니다. 상사는 당황한 눈빛으로 경례를 하고 물러났다. 박서준은 점점 더 짜증이 났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모든 사람이 그녀 주변에서 긴장하는가? 그리고 왜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전혀 굴하지 않는가?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박서준이 다시 물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박서준 대령님이시죠? 오늘 부임하신 제7군단 신임 지휘관. 박서준은 잠시 당황했다. 그녀가 자신을 알고 있다면 왜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가? 이것은 명백한 불복종이었다. 그리고 그는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경례도 안 하는 거요? 이게 군대요. 놀이터가 아니라고. 여자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마치 그를 실험 대상처럼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녀가 지나가려 했다. 박서준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복도에 있던 모든 장교의 숨이 멎었다. 당신은 어디 가지 않아? 나와 함께 내 사무실로 가서 기본적인 군기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 한서영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얼음 호수 아래 잠자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다. 복도의 긴장감이 전기처럼 흘렀다. 박서준 대령은 여전히 한서영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단단했다. 왠지 그는 자신이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권위를 내세운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모든 장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중요했다. 첫날부터 누군가에게 밀린다면 어떻게 부대를 장악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허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 최근 북한의 전자전 장비가 우리 통신을 도청한다는 보고가 있었소. 박서준은 갑자기 말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시행할 예정이요. 모든 식별되지 않은 인원은 전자장비 소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 장교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시선이 오갔다. 그들은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었다. 김민재 대령이 입을 열려 했지만 박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자네 몸수색을 받으시오. 녹음기나 도청 장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한서영은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녀는 이 상황이 보안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권력 과시였다. 약자를 찾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오래된 전술. 소장님, 제 생각에는 한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생각하라고 명령한 적 없소. 박서준이 날카롭게 끊었다.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건 나요. 한서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젊은 장교들의 당황한 표정, 베테랑 장교들의 숨겨진 분노,
그리고 박서준의 오만한 자신감.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전투복 상의를 열어보시오. 박서준이 명령했다. 어깨까지. 혹시 모를 도청 장치를 확인해야 하니까. 장교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명백한 굴욕이었다. 여성 장교에게 복돼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소장님, 이건 규정에. 김민재 대령이 다시 시도했다. 내가 여기서 규정이요. 박서준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권력의 도취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내 말 안 들으면 군법 회의에 회부하겠소. 한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혀 이 상황을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끝까지 가보자.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모든 장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다른 이들은 눈을 감았다. 그들은 이 끔찍한 순간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한서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투복 상의의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의식을 치르는 듯하고 계산된 것이었다. 지퍼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서준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는 이 고집 센 여자를 굴복시켰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서영은 전투복 상의를 어깨까지 내렸다. 그녀의 왼쪽 어깨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장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작게 신음했다. 김민재 대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박서준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단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상징. 날개를 활짝 펼친 독수리가 4개의 별이 그려진 군사 문장을 움켜쥐고 있는 문신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대성의 눈이 한서영의 어깨에 새겨진 문신에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문신으로 보였다. 그러나 점점 그 의미가 그의 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독수리, 4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대장의 상징. 그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입이 마르고 다리가 떨려왔다. 불가능했다. 이 지저분한 여자가 한서영 장군, 대한민국 최고의 군지휘관 중 한 명. 복도는 무덤처럼 조용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서영 장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 눈빛은 이제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확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박서준 대령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학력, 군 경력, 개인 자산,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그녀는 박서준이 기지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경험은 번지르르한 포장지 속에 텅 빈 속을 감지하는 데 능숙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노크 소리에 답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왼쪽 소매가 비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바위처럼 굳건했다. 한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경례했다. 그는 그녀의 경례를 똑같은 자세로 받았다. 강성일 감찰관님,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성일은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 정의의 칼로 불리는 전설적인 감찰관이었다. 한때 전투 중 왼팔을 잃었지만 그의 집념과 공정성은 그 어떤 장교보다도 날카로웠다. 대장님 부르심에 달려왔습니다. 강성일이 경직된 표정으로 답했다. 한서영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귤차인데 이 추위에 좋답니다. 강성일의 딱딱한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다. 그는 차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르신 이유가 한서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다. 냉화 작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성일의 눈이 커졌다. 냉화 작전. 그것은 지난 10년간
단 2번만 발동된 극비 감찰 작전이었다. 고위 장교의 부패나 심각한 직무유기가 의심될 때만 사용되는 비상 프로토콜. 조사 대상은 박서준 대령입니다. 제7군단에 새로 부임한 지휘관이죠. 한서영이 계속했다. 강성일은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영의 판단을 신뢰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성일이 물었다. 한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취임식 날의 모욕적인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굴욕이었다. 대신 그녀는 박서준의 과거, 행적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말했다. 그의 인사 기록에서 몇 가지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과 장비 조달 과정에서요. 그리고 그가 지휘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성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시작합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한서영이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것은 특별감찰단 권한 위임장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팀은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강성길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박서준이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대장님. 강성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서영도 따라 일어섰다. 성일 감찰관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오직 사실만을 기반으로요. 강성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대장님, 제가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이라도 불공정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서영도 미소 지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제7군단 기지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전투복을 입은 낯선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한 병사는 창고를 조사했고 다른 병사는 변경의 상태를 확인했다. 또 다른 병사는 교육 훈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기지 전체를 조사하고 있었다. 한서영은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대서의 치욕을 잊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의 명예를 되찾고 부패한 뿌리를 잘라내는 정화의 시작이었다. 대외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정운의 모든 군단장과 사단장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서영 장군은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다. 박서준 대령이 입장하자 갑자기 모든 대화가 멈추었다. 수십 쌍의 눈이 그를 향했다. 박서준은 목을 가다듬고 자신감 있게 걸어갔다. 그는 밤을 새워 준비한 새로운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더 화려하고 더 인상적이며 더 완벽한 거짓말로 가득 찬 보고서였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다른 군단장들이 차례로 발표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솔직했다.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진행 중인 개선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설명했다. 박서준은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저런 뻔한 수치들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살아남으려는 건가? 역시 내 방식이 옳아. 그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박서준의 차례가 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감추려 했다. 존경하는 한서영 장군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다. 평소보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열정적으로 말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건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도 그랬다. 지난 한 달간 제7군단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다. 훈련 성취도 99% 장비, 가동률 98% 전투 준비 태세 100% 모두 불가능한 수치들이었다. 우리 군단은 전례 없는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 성과들을 나열했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혁신적인 장비 관리 시스템, 병사들의 복지 향상 프로젝트,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장성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몇몇은 옆 사람과 속삭이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한서영 장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점점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서준이 결론을 내렸다. 제7군단은 어떤 위협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최고가 되는 것이며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통상적으로는 박수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도 손뼉을 치지 않았다. 대신 불편한 기침 소리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서영 장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위험이 담겨 있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박 대령. 그녀가 말했다. 박서준은 순간적으로 안도했다. 성공했나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한서영의 다음 말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군사보고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녀가 작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자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읽어본 가장 흥미로운 군사소설이었습니다. 박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소설 그녀는 방금 그의 보고서를 소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말을 더듬었다. 한서영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한서영 장군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계산된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서준 대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있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한서영은 단상 중앙에 서서 작은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박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버튼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다. 화면에는 제7군단의 참혹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병사, 막사 녹슨 무기들, 곰팡이 핀 벽 깨진 창문들. 사진들은 박서준이 보고한 최상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이 제7군단의 실제 모습입니다. 한서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지난 2주간 실시한 냉화 작전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창고에 쌓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사용할 수 없는 의료 장비들, 작동하지 않는 화재 경보기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들, 박서준 대령의 서명이 있는 예산 전용 서류들, 그가 개인적으로 지시한 허위 보고서들, 그의 호화로운 개인 숙소 사진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값비싼 수입산 소파, 최신형 대형 TV 벽을 가득 채운 와인셀러. 대령의 급여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들이었다. 박서준은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비밀, 그의 거짓말, 그의 부패가 모두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다. 회의실에 있는 장성들과 장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몇 분 전까지 그의 화려한 발표에 의심을 품었던 그들은 이제 충격과 분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부는 혐오감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서준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마치 악몽을 꾸는 듯했다. 이 모든 증거는 강성일 감찰관의 지휘 아래 수집되었습니다. 한서영의 신호로 한 남자가 회의실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 왼팔이 없는 노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강 감찰관님, 귀하의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성일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서준 대령은 직무유기 군 예산, 개인 유용 허위 보고서,
작성 부대원, 복지 무시 등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군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서준은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것은 음모요.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한서영 장군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내쫓으려 했어.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었다. 한서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다음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박서준 자신이었다. 참모들과의 회의 장면이었다. 그가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는 모습, 참모장 김민재를 협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 영상 속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가 준비한 모든 거짓말은 이제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진실이 되었다. 회의실의 영상이 꺼진 후에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영상 속 박서준의 목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한서영 장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박 대령, 할 말이 있습니까? 박서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미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서영은 시선을 돌려 회의실의 다른 한쪽을 바라보았다. 김민재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당신은 제7군단 참모장으로서 박서준 대령의 보고서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김민재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결연했다. 그는 잠시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박서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아직 남아있는 미약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부인해라. 제발 부인해라. 하지만 김민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김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보고서는 조작되었습니다. 박서준 대령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그 순간 박서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배신자 박서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서명했잖아. 네가 동의했잖아. 김민재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는 2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상관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무였고 진실이었다. 네, 저는 서명했습니다. 김민재는 차분히 대답했다. 제 경력을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의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장성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상관이 부하를 협박해 거짓 서류에 서명하게 한다는 것은 군 윤리의 근본적인 위반이었다. 김 대령, 한서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재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 올랐다. 박 대령님은 제가 진실을 보고하려 할 때마다 제 커리어와 가족의 미래를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내 손에 내군 경력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서준은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김민재는 계속했다. 병사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소장님의 개인 숙소, 리모델링에 사용되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수입 가구, 고급 와인셀러, 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병사들은 겨울에 얼어가고 있는데 소장님은 온돌 바닥을 깔았습니다. 회의실은 분노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장성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공개적으로 경멸을 표현하고 있었다. 김민재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장군님. 제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아직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내년에 장교로 임관합니다. 그가 이런 군대에서 복무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가 살아갈 군대는 정직하고 명예로워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회였다.
모든 사람이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박서준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는 의자에 무너져 내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한서영은 조용히 명령했다. 박서준 대령을 체포하십시오.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헌병이 들어왔다. 그들의 제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감정 없이 단단했다. 그들은 단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서준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2명의 헌병이 박서준 대령의 양쪽에 섰다. 그들의 존재는 위협적이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서준 대령. 헌병 중 한 명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은 군 예산 유용 허위 문서 작성 직무유기, 부하,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장성들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박서준은 자신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 정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땀과 수치심으로 번들거렸다. 팔을 뒤로 돌리십시오. 헌병이 명령했다. 박서준은 잠시 저항하려는 충동을 느꼈다. 마지막 자존심의 발버둥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순순히 따랐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닿는 순간 그는 몸서리를 쳤다. 찰칵 찰칵. 2번의 소리가 그의 인생의 종말을 알렸다. 이럴 수는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부서진 남자의 속삭임이었다. 헌병들이 그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불과 한 달 전 그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와 샴페인을 마시며 4번째 별을 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그는 수감자 번호를 받게 될 것이다. 회의실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그는 수많은 눈길을 느꼈다. 경멸, 분노, 실망, 동정.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눈빛들이 아니었다. 가장 힘든 것은 몇몇 장교들이 그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출입문 앞에서 박서준은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한서영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만족감이나 복수의 기쁨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차분한 정의감만을 보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요. 그가 마지막 발악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 인맥이. 한서영은 그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거의 연민에 가까운 것이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인맥도 이제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박서준이 회의실을 떠나자 갑자기 정적이 깨졌다. 장성들과 장교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충격, 분노, 불신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한서영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신호했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다. 이것은 슬픈 날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슬퍼해야 할 날입니다. 한 지휘관의 타락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녀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많은 장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오늘부터 모든 부대는 특별 감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서준 대령만이 유일한 사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장성들은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한서영의 눈이 각 장성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서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밖에서는 박서준 대령이 헌병 호송차로 안내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는 모습을 기지의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박서준 대령의 체포는 제7군단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뉴스 헤드라인은 최초의 여성 투스타 부패한 대령을 척결하다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은 한서영 장군을 영웅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관심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서준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의 타락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였고 그녀는 그 환경 자체를 바꾸려 했다. 김민재 대령. 한서영은 자신의 사무실로 그를 불렀다. 김민재의 얼굴에는 아직도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서준의 허위 보고서에 서명한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당신은 지난 한 달간 제7군단 참모장으로서 박 대령의 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한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장군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한서영은 그에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녀의 말에 김민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상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날부터 제7군단에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서영은 모든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의 숫자만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병사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식당 냉장고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군수 담당 장교는 땀을 뻘뻘 흘렸다. 장군님,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서영은 차갑게 말했다. 어디서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서영은 군 예산 집행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잘라냈다. 그 돈은 모두 병사들의 복지 개선에 사용되었다. 낡은 막사는 수리되었고 천장에서 물이 새던 창문들은 교체되었다. 병사들은 이제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장비 창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모든 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수리가 시급한 장비 목록을 작성했다. 그녀의 지시로 고장난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이 수리되었고 구식 통신 장비들은 최신 장비로 교체되었다. 훈련 또한 실전 위주로 다시 짜여졌다. 이제 보고서의 숫자가 아닌 당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녀는 말했다. 한서영 장군의 척결 작업은 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그녀는 박서준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만연한 부패의 뿌리를 뽑으려 했다. 그녀는 다른 군단장들에게도 자체 감사를 촉구했고 몇몇은 압박에 못 이겨 사임했다. 군 내부에는 한서영의 칼날이 우리에게도 향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녀는 권력이 아닌 원칙을 따랐고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힘이었다. 3달의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의 첫 기운이 화천 기지에 감돌기 시작했다. 녹아내리는 눈 아래로 새싹이 돋아나고 얼었던 땅은 부드러워졌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한서영 장군은 기지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변화를 살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병사 막사는 완전히 수리되어 이제 따뜻하고 건조했다. 장비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고 식당에는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병사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 그들의 눈빛. 이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 그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가 맑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대장님, 참모장 김민재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임시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희미한 미소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 막사 공사가 예정보다 일주일 빨리 끝났습니다. 병사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샤워 시설이 개선된 것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서영은 미소 지었다. 훌륭해요, 대령.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다.
그때 한 젊은 병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대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한서영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이전 대령님이 정말 감옥에 가셨나요? 병사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정의에 대한 갈망이 서려 있었다. 한서영은 잠시 그 젊은 병사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렇단다. 그녀가 대답했다. 군인이 되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배우는 일이야. 그는 그 교훈을 잊었지. 병사는 경례를 하고 떠났다. 한서영은 그가 동료들에게 돌아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직과 봉사의 가치를 배우는 세대. 본부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한서영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가난한 어부의 딸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가 되기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편견, 차별, 모욕. 하지만 그녀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가장 뜨거운 불에서 가장 강한 쇠가 만들어진다. 그 불이 그녀를 강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강철로 군대를 다시 믿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한 군대로. 기지 끝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한서영은 잠시 멈춰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한서영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평화로운 확신을 느꼈다. 진정한 지휘관의 힘은 별의 개수가 아니라 그 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모욕했던 남자,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지만 그녀가 세운 정의와 원칙의 토대는 견고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